예, 한국 FTA 20주년 커버 스토리 3부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님과 표인수 태평양 변호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고 오늘 주제와 딱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역사를 다루잖아요. 이 한국 통상 역사의 현장에서 계셨던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호 우리 지금 제 현직은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한 20년 가르쳤고요, 통상을.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 있던 통상교섭본부장의 마지막 본부장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로 이제 이전됐고, 또 제가 무역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위원장도 해서 평생 이제 통상만 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표인수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표인수입니다. 저도 뭐 통상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상공부에서 그 통상을 담당을 하던 이제 사무관 시절부터 특히 이제 88년도에 뭐 소위 이야기하는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라고 지금도 뭐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미국 통상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USTR하고 협상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통상 관련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 두 분을 모시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좋은 얘기, 인사이트 있는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도 무지 큽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저희 통상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렇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13년도에 저는 직접 저희 본부장님으로 모시고 업무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말 약간 의미 있는 자리 같습니다. 제가 가장 제가 평소에도 좀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2004년에 칠레랑 FTA 발효하고 나서 지금까지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께는 어떤 FTA가 가장 의미가 있을지 제가 좀 평소에도 궁금했던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한테는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현직에 그 당시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협상도 몇 번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FTA 하나였던 한미 FTA. 그거를 협상은 제가 담당하지 않았고 미국의 경우에는 FTA가 종결되고 비준이 서로 끝난데도 불구하고 또 협상을 또 합니다. 자기들은 협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당신네들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이 한미 FTA를 이행하겠는가, 이행하는 그 절차를 설명해달라는 그런 협의를 2개월 이상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언제 끝나느냐, 협상 다 끝나고 비준도 끝났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를 제가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를 하게 됐고요. 한 가지 더 인상에 남는 FTA는 2012년 5월 3일 날 한중 FTA 협상을 개시를 했어요. 개시. 근데 제가 이제 2011년 말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돼서 그 다음에 2012년에 북경의 대통령 정상회담도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후진타오 그 주석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거의 뭐 대통령이나 저를 만날 때마다 한중 FTA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제 느낌에, 이거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맨날 거절해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총선이 있잖아요. 2012년에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여당 대표께서 한중 FTA 부담이 너무 크니까 총선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5월 3일까지 미뤄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우리한테 그냥 매일 만나면 FTA를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제일 인상에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미 FTA, 한중 FTA, 거기에 한쪽은 마무리, 하나는 또 개시까지 하신 아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표 변호사님은 어떤? 저는 역시 그 2004년도 한칠레 FTA가 역시 FTA의 가장 그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뭐 저희도 FTA라는 게 뭔지를 잘 몰랐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FTA를 우리가 잘 운영을 해나가고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경험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칠레로부터 들어오는 농산물에 관해서도 굉장히 그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FTA를 어떻게 좀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맞물려 가면서 저희가 FTA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뭐 저도 우리 20년 FTA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FTA는 한미 FTA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기억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의 FTA였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의 더군다나 FTA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그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미 동맹과 비교할 만한 그런 아주 큰 경제적인 말하자면 동맹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그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봐서는 최대의 수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차원에서 한미 FTA가 저는 뭐 가장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그런 FTA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제 약간의 그런 이제 메시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기업 쪽에 우리 산업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FTA가 우리가 지금 이제 FTA를 여러 나라와 맺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에 어떤 또 혹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 FTA라고 그러면은 왜 그 옛날에 가트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다자 체제가 있는데 왜 우리 하필 FTA를 하느냐 그런 맞아요. 다자 그런 체제 있는데 관심을 왜 갖게 됐느냐 하는 것 사실 역사를 얘기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그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서울대 가기 전에. 네, KF. 네, KF에서. 근데 93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 경제기획원에서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니까 1993년에 미국이 멕시코하고 카나다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라고 그러죠. 저도 그때 그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사실은 경제 발전 수준이 우리하고 멕시코하고 좀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우리 소위 소비재를 많이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멕시코랑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멕시코는 거리도 가깝고 이제 관세도 안 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당황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자 체제만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FTA도 중요할 수 있다. 동시에 같이 하자. 그런 입장을 가지면서 이제 FTA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제 칠레하고 하는 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 이제 칠레랑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이제 이행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 2003년에 정부가 이제 소위 FTA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빨리 할 거는 뭐고 중기는 뭐고 그다음에 장기는 뭐다. 우선순위를 정했군요. 딱 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많이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 로드맵에서 첫 번째 대상으로 한 거는 일본이었어요. 왜냐하면 2003년이 이제 정부 들어가기 전이 김대중 정부였는데 한일 관계가 무지 좋았거든요, 그때. 그때 맞아. 일본 문화시장 개방도 하고 맞아요. 네. 야, 우리가 그렇죠. 일본이랑 빨리 FTA를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여의치 못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EU 뭐 여러 나라랑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기업의 성과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21개 FTA를 하고 있고 59개 나라가 개입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권장님 잘 아시겠지만 통계를 보면은 그 FTA를 맺고 있는 59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를 합치면 세계 총 GDP의 85%가량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FTA로 연결된 시장이 85%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수출 시장을 확대했다.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많이 가졌다는 게 우리 기업한테 가장 중요한 그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은 큰 규모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어요. FTA를 네. 다양하게. 근데 우리 중소기업도 이제 활용하라고 많이 애를 썼는데 정부도 도와주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여의치 않았다 하는 게 제가 아주 간단한 평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FTA 이행하면서 저희 중소기업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FTA 협상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아예 그 양국 그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바인딩한 어떤 그런 조문도 넣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FTA가 갖는 의미 잘 설명을 들었고요. 근데 지금 계속 통상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뭐 이제 11월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도 그렇지만은 미국 이제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무역 보호주의가 이제 막 크게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무역 보호주의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통상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어떤 우리 FTA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이랄까요? 예. 저는 사실 이제 그 WTO 체제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의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굉장히 한국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룰에서 우리가 수출만 확대를 하면 되는 그런 이제 전략이었다고 본다면 그렇죠. 사실 이제 뭐 2017년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그 경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선 뭐 WTO 체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특히 뭐 상소기구라든지 이런 분쟁에 대한 해결 조항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각국이 어떤 그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 역시 그 반도체 산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특히 이제 그 반도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훑어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이런 그 큰 대기업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세븐 시스터즈라 그래서 히타치라든지 굉장히 그 유명한 도시바하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사실 그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를 하게 되면서 결국 미국의 기업들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86년도에 미국과 일본 간의 그 반도체 협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큰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하나는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반도체들을 싸게 팔지 않을 것, 덤핑을 하지 말 것이라는 게 하나의 그런 요구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일본 시장을 개방하라. 20%의 일본 시장을 개방하라 하는 게 두 가지의 협상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도체 수요가 대폭 줄고 하게 되면서 결국 미국과 일본의 그 반도체 산업이 다 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기회를 이제 틈타서 들어가게 된 것이 저희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이제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이제 그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면은 반도체라는 게 지금 이제 특히 그 중국과의 미중 간의 그 여러 가지 경쟁에 있어서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산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 특히 자국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EU라든지 특히 일본, 잃어버린 일본의 그 반도체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또 그 상황에서 이제 대만의 TSMC가 또 반도체 그 파운드리에서는 세계 최강자로 이제 부각을 됐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보호주의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그 FTA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만들어둔 것이 하나의 그 국가적인 큰 자산이거든요. 이런 큰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활용해서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산업에 대한 육성, 보호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도 아마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은 요새 이제
통상 환경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저는 국제 통상을 이론도 배우고 가르치기도 그렇죠. 하고 했는데 예. 정말 그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과서에도 정치적인 뭐 그 포퓰리즘 예.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죠. 지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기업이 중국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 그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그게 소위 말해서 그렇죠. 싼 임금 사고 뭐 세계화. 세계화했잖아요. 그다음에 수입을 많이 해서 우리가 당신네들이 직장을 잃었고 또 소득 불균형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옛날에 그게 포퓰리즘이었는데 예. 국민들이 그걸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주고 그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압박해서 진짜 보호무역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다. 그렇죠. 이거 그래서 다들 자국 우선주의라는 게 뭐냐면 모든 걸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수입 안 하고 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생산하라. 이런 게 하나의 커다란 변화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체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중 갈등 소위 말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안보의 개념이 경제 그다음에 기술까지 이제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의 개발이라든가 또 그걸 만드는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이게 이제 국가 안보의 이슈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어렵고 세계 통상 환경이 지금 뭐 많이 변했습니다. 그거를 관할할 수 있는 WTO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되게 있어요. 혼란스러운 국면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FTA는 양자 협정이잖아요. 이 FTA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 속에서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어떤가요, 그게? 그렇게들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최선책이 작동을 안 하니까 차선책이라도 생각해보자 하는 게 이제 FTA 역할이고 FTA는 주로 바이레터럴 해서 이제 양자 간 FTA지만 RCEP이나 뭐 CPTPP 같이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그것도 있죠. FTA를 우리가 지역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협정 스타일이 어떤 한 이슈, 예를 들면 디지털 트레이드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마음에 맞는 나라끼리 협정을 맺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다자체제하고는 어긋나는 겁니다. FTA는 다자체제가 그걸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이슈에 대해서 몇몇 나라가 하는 거는 우리가 복수국가 간 협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라도 지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2월 달에 아부다비에서 WTO 강요회담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도 있었죠. 뭐 사람들이 노티스도 안 하고 별로 이제 보도도 안 했어요. 보도도. 왜? 별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는 할 수 없이 다자체제가 좋지만 우리가 복수 국가 간이라든가 지역 무역 협정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서 무역 자유화도 추진하고 새로운 규범도 만들고 그걸 나중에 우리가 다자화 해보자. 뭐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돼야 아직 그렇게까지 뭐 간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전통적인 FTA만으로는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정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FTA가 아닌 특정 분야에만 집중된 협정을 체결하는 게 뭐 MF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미국도 이미 그걸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디지털 경제 협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체결하고 있고 또 저희가요 지금 현재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 경제 협정이라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특화된 협정이긴 한데요. 저희도 그래서 뭔가 새롭게 그 신산업이라든가 저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그런 협정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통상 협정도 전통적인 어떤 다자라든가 뭐 이런 양자 간 FTA뿐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특정 주제의 어떤 다자 간 그런 이제 협정도 할 수도 있고요. 다자로 하면은 WTO에서는 한 나라가 반대하면 못 해요. 한 나라만이라도.
WTO에서 예, 하는 예, 거는 그저 의사 결정이 그럼 거의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웬만해 뭐 가지고. 중국, 인도, 브라질이 반대하면 예.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물론이죠. 작은 그냥- 나라는 힘이 없으니까 예. 중간에 뭐 반대하다 그만둘 거예요. 근데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이제 포기하는 단계죠. 지금. WTO가 참 위기네요. 이 위기일 때 FTA라든가 이 통상협정의 어떤 새로운 적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RCEP도 있고 몇 가지 뭐 발음도 사실 어려워요. 뭐 되게 많아졌어요. IPEF인가? 그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한 것도 있고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WTO가 있을 때는 WTO라는 큰 구산 밑에서 예. 이제 우리가 FTA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WTO가 작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PTPP라는 거죠. CPTPP는 이제 일본이 원래는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만은 가운데 이제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일본이 주도를 해서 13개국이 이제 맺은 그런 지역 무역 협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RCEP은 중국이 주도를 해서 전체 이제 16개국이 모여서 물론 저희 한국과 일본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만든 지역 규범이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IPF라는 것은 이건 이제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총 14개 국가들이 역시 이제 규범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그런 WTO 체제 대신에 국제 규범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무역을 이제 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협정에 안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역 협정은 지역 협정대로 들어가고요. 또 왜냐하면 이런 CPTPP가 원래는 미국이 주도를 하게 되면은 WTO 체제 대신에 글로벌 국제 무역 규범, 특히 노동이라든지 환경, 새로운 이슈들에 관해서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새롭게 이제 꾸며보자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의도였는데 그것이 이제 일단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언제든지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FTA가 그동안에 이제 나라의 20년 동안 큰 자산으로서 발전을 해온 만큼 이걸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 산업부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EPA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경제 동반자 협정과 같이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특히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 중에서는 핵심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EPA라든지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과거에 FTA라 그러면 주로 협상이었죠. 무역 장벽을 해소를 하고 관세를 인하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총체적으로 특히 한국은 굉장히 글로벌 국제 경쟁력 면에서 제조업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좀 들어가서 경제 협력 쪽으로 들어가는 협상보다는 협력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TIPF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프로모션까지 투자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협력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